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텅텅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만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이번 시간에는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영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자, 이제 역사 속으로 떠날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경복궁은 왕이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리던 법궁이에요. 조선 왕조에서는 왕이 평소에 머물던 법궁과 나라의 난리나 전염병 같은 우환이 돌 때 옮겨가 살 수 있는 이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법궁과 이궁을 만들어 만일의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했다고 볼 수 있네요. 여기 지도를 보면 법궁인 경복궁 옆에 이궁인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죠? 이 궁궐들은 경복궁 동쪽에 있어서 동궐로 불리며 이궁으로 이용되다가 임진왜란 후에 창덕궁을 법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경복궁이 법궁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지도를 보니 동궐 위에 궁궐같이 보이는 건물이 또 있죠? 이 건물은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신 종묘예요. 조선의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신진 사대부들이었는데 이들은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양을 설계할 때 유교의 예법을 적은 책인 주례에 맞게 건물을 지었어요. 주례에는 자묘우사, 즉 경복궁의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단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경복궁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단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연대표를 보면 1231년에 몽골의 1차 침입이라고 적혀 있죠? 이때를 시작으로 고려는 39년 동안 끊임없이 몽골의 침입을 받아야 했어요. 이렇게 오랜 전쟁은 두 나라 모두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에 몽골과 고려는 전쟁을 그만하자는 강화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1270년에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했죠. 1271년에는 몽골이 원나라를 세우고 1279년에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네요. 중국을 통일하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원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고려는 원나라의 심한 간섭을 받아야 했어요. 원나라는 많은 공부를 요구했고 몽골식 복장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고려의 세자들은 어릴 때 원나라로 보내져 원나라의 교육을 받았고 혼인도 원나라 황제가 정해준 사람과 하게 되었어요. 이때 왕들의 이름에는 충렬왕, 충수광, 충의왕처럼 충자가 들어갔는데 이 충자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시종일관 원나라의 눈치를 보던 고려의 왕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마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원나라가 감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늘 불편했을 거예요. 게다가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던 검문세족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이들은 중요한 관직은 모두 차지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정치를 했을 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등의 못된 짓을 일삼았어요. 그러니 왕뿐 아니라 백성들도 살기가 무척 어려웠겠죠? 그러자
검문세족의 힘에 대항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는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된 사람들로 대부분 중앙귀족 출신이 아닌 지방 출신이었어요. 신진사대부들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애썼던 왕들의 지지를 얻어 세력을 넓혀갔는데 그 대표적인 왕이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마침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졌어요. 공민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나라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개혁을 하려 했지만 검문세족들의 방해로 개혁은 번번이 좌절되었어요. 그러자 신진사대부를 검문세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키우고자 노력했어요. 공민왕은 성균관을 열어 이들이 마음껏 학문을 연구하게 했고, 이들은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장군이었던 이성계와 손잡고 조선 건국을 주도했어요. 지도를 보면 북쪽에서 홍건족이 여러 차례 고려로 쳐들어왔죠. 홍건족은 원나라의 지배에 대항하여 일어난 한족 반란군으로 원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켰다가 원나라 군대에 밀려 2번이나 고려로 쫓겨온 거예요. 홍건족의 2번째 침입 때는 왕이 궁궐을 버리고 피난을 갈 정도였지만 고려군이 2차례에 걸친 침입을 모두 성공적으로 막아냈어요. 홍건족의 침입은 2번에 그쳤지만 일본의 해적인 왜군은 공민왕 때에만 해도 115회나 침입했어요. 당시 일본은 무사들이 편을 갈라 서로 싸우고 있어서 살기가 힘들어진 일본 백성들 중 일부가 해적이 되어 쳐들어왔던 거예요. 이때 이성계 같은 무인 세력이 등장해서 이들을 잘 막아주었는데, 새롭게 나타난 무인 세력이라고 해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른 거예요. 홍건족과 왜구의 침입, 검문세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검문세족을 누르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는지 공민왕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공민왕에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우왕이에요. 연대표를 보면 우왕 때 큰일이 벌어져요. 바로 중국 땅에서 원나라가 쫓겨나고 명나라가 건국했다는 거예요. 연대표를 보면 명건국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위화도 해군이 일어났어요. 지도를 보면 고려 공민왕 때 원나라로부터 천령 이북의 땅을 빼앗은 것이 보이죠? 그런데 명나라가 공민왕 때 되찾은 천령 이북의 영토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나라 땅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원나라를 멸망시켰으니 그 땅도 내놓으라고 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명나라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돌려줘야 한다, 돌려주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이때 고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왕 때 세력이 강했던 2 장군인 채영과 이성계의 의견이 달랐어요. 채영은 요동지방을 먼저 쳐서 명나라에게 고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명나라는 큰 나라니 명나라와 잘 지내는 것이 고려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우왕에게 올렸어요. 그러나 우왕은 이성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요동으로 정발을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왕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요동을 향해 떠났던 이성계는 19일 만에 압록강 근처에 있는 위화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도에 도착할 무렵 큰 비가 내려 압록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성계는 이러한 사정을 우왕에게 보고하면서 다시 한번 요동 정벌을 포기할 것을 건의했어요. 그러나 우왕이 요동 정벌을 계속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에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8일 만에 빠르게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건을 위화도 해군이라고 해요. 위화도 해군으로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채영을 죽이고 우왕을 몰아낸 뒤 창왕을 왕으로 세우고 신진사대부와 함께 권력을 잡았어요. 이후 신진사대부들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새로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개혁이 뒤따라온다는 것과 개혁을 할 때 조금만 개혁을 하자는 온건파와 많은 것을 바꾸자는 급진파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화도 해군 이후 정권을 잡은 신진사대부들은 고려를 개혁하려 했겠죠?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 안에서 개혁을 하자는 온건파와 모든 걸 다 바꾸려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는 급진파로 나뉘어졌어요.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몽주이고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성계와 손잡은 정도전이에요. 청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공양왕 때의 일이에요. 온건파였던 정몽주는 고려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마음먹고 이성계 일파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다치는 바람에 병란도에 머물게 되었어요. 개경을 떠나 있는 이성계,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한 정몽주는 이성계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양왕에게 이성계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유부단했던 공양왕이 망설이는 사이 이성계가 개경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정몽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반대파였던 정몽주가 눈에 가시였지만 똑똑한 데다가 덕이 많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몽주를 따랐기 때문에 이성계 일파는 쉽게 그를 없앨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놔둘 수도 없었겠죠? 그러던 차에 정몽주가 몸병을 핑계로 이성계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러자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았지만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원은 신복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는 정몽주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고 결국 정몽주는 선지교에서 철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정몽주가 죽은 뒤 선지교에는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서 사람들은 선주교라고 고쳐 불렀어요. 그러니 온건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진파에게 권력을 내어주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 제자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이성계는 왕이 된 뒤 공양왕을 죽인 다음 남아있는 고려 왕족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고려 왕족이 남아있으면 왕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려의 국호를 계속 사용하고 개경을 도읍지로 두었어요. 고려 백성들의 돌아선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특히 고려에 충성하기로 한 몇몇 선비들은 벼슬을 받게 될까봐 아주 두려워서 두문동 산속으로 숨어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어요. 이성계는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르도록 했지만 황이만 나오고 모두 불에 다 죽었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을 두문 72현이라고 하는데 집에만 있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의 두문불출이란 말은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러니 이성계는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옮겨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겠죠? 때마침 정두전은 나라 이름도 새롭게 바꿀 것을 권하자 이성계는 정두전의 말대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읍지로 한양을 정했어요. 그 이유는 한반도의 중심에 있고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도시였으며 육로 교통뿐 아니라 한강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편리한 점 때문이었어요. 이때부터 한양은 조선의 중심지가 되었고 한성부라고 불렀어요. 처음 한양의 크기는 현재 서울보다 훨씬 작았어요. 여기 지도를 보면 북쪽에 북악산, 남쪽에 남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을 경계로 하는 곳이 한양이에요. 지금의 서울과 비교해보니 참 작죠? 이 산들을 내사산이라고 하는데 경복궁을 중심으로 두고 내사산과 사대문을 연결하여 한성부에 도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4개의 대문 이름에는 유교의 5개 덕목으로 꼽는 인의 예지 신을 한 글자씩 넣어 지었어요. 조선의 건국을 이끈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했다고 했죠. 성리학은 유교의 한 갈래였기 때문에 사대문의 이름을 지을 때 유교의 5대 덕목을 넣어서 백성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도록 한 것이죠. 사대문의 이름뿐 아니라 유교식 예절을 지키기 위해 경복궁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두었고 경복궁의 이름과 각 건물의 명칭도 거의 유교 경전과 관련이 깊은 단어로 지었어요. 이제 사대문 이름에 유교의 덕목이 어디 숨어있나 찾아볼까요? 먼저 어질게 살아야 한다는 뜻의 이는 어느 문에 숨어있을까요? 지금은 동대문이라고 불리는 흥인문에 숨어있죠? 그런데 흥인지문이라고 쓰여있네요. 왜 그럴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 편액을 썼던 사람이 주위에 산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 산줄기 모양으로 생긴 지자를 덧붙였다고 해요. 다음으로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의 의는 어느 문에 숨어 있을까요? 서쪽에 있는 도니문에 숨어 있죠? 예의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의 예는 어느 문에 숨어 있을까요? 숭례문에 숨어 있죠? 지식과 지혜의 지는 어느 문에 숨어 있을까요? 찾기 어렵죠? 북대문에 있는 숙정문을 찾아보세요. 원래는 숙진문이었는데 숙정문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지혜라는 것이 원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정자로 바꾸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이 싫어서 바꾸었다고도 하고 지는 발음이 안 좋아서 비슷한 의미의 정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숙지문이 아닌 숙정문으로 불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신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신자는 문이 아닌 중앙에 있는 보신각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교의 5대 덕목이 완성되었네요. 이러니 조선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되나요? 지도를 또 보세요. 여기에 청계천이 흐르죠? 이처럼 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지형을 배산 임수 지형이라고 하여 풍수지리설에서는 명당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풍수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람과 물이라는 뜻으로 바람을 맞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도읍지나 궁궐, 묘지, 집 등을 두면 행운이 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에 두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동양 고유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한양을 도읍지로 선택할 때도 풍수지리설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죠. 이것만 봐도 유교 이외에도
풍수지리 사상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바탕이 된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도를 다시 볼게요. 경복궁 앞을 보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거리가 있죠? 왕이 계시는 경복궁과 가까운 곳이니 의정부와 육조를 비롯한 관청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곳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근하기 편하려면 청계천을 경계로 북쪽에서 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북쪽은 북촌이라 불리며 힘 있는 양반들이 살았고, 남쪽은 남촌이라 불리며 벼슬이 낮은 사람들이나 벼슬하지 않은 양반들이 모여 살았어요. 또 북촌과 남촌 사이에는 설이나 향리 같은 관리들의 일을 돕는 중인이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긴 나라지만 언제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을지 몰라서 북쪽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남북으로 길을 뚫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뚫린 길로 다녔겠죠? 그래서 동서로 쭉 뚫린 운종가는 사람들로 붐볐고 상인들이 장사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동쪽에는 동대문 시장이 있고 보신각 주변의 종로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복궁을 살펴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한성부의 건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경복궁 건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경복궁 건물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